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12번째인 폐소. 예로부터 염소풀도 녹일 정도로 더위가 가장 심할 때인데 다행히 전국에 내린 비로 선선한 기온입니다. 잠시 뒤 일부에는 통일부 장관 청문회, 국정원장 청문회 등 준비 소식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해보고요. 2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유일한 공급책인지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과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3부, 4부에서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태 소장과 경제방 뉴스로 함께하고요. 김용태 용, 민병두의 병을 합친 정치용병들의 따끈한 정치 토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니까 관련해서 재밌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박준희 구두 칼럼니스트의 맛있는 보양식 소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준 시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8.29 전당대회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합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이틀간 실시되죠? 예, 맞습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늘 후보 등록을 하고 당심 잡기에 본격 나서게 되는데요. 먼저 이낙연 의원 일정을 좀 보면은 오늘 오전 현충원 참배 후에 후보 등록을 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또 오늘 내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 의사 일정도 이렇게 동시에 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은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지방순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지난 18일에는 권양숙 여사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차례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당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후보군 윤곽에 잡혔죠? 예, 먼저 재선인 이재정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3선의 이원욱 의원이 어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4선의 노웅래 의원은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밖에도 3선 진선미 의원, 재선에서는 김종민, 한병도, 소병훈, 또 초선의 양향자 의원 등의 출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렇게 줄줄이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최종 후보군이 10명이 넘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보면은 당대표 선거는 이낙연, 김부겸 이렇게 양자 대결이라고 좁혀졌다고 볼 수 있는데 최고위원 경선이 그래서 변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위원 후보에 8명 이상이 등록을 하면 24일에 당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를 치러서 8명으로 추리고요. 본선에서 5명을 뽑게 되는데 이 중 최소 여성 1명이 포함돼야 합니다. 네, 정치권은 오늘부터 매우 분주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7월 임시국회 일정이 진행되죠. 네, 오늘 내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22일부터 사흘간은 대정부 질문도 진행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라는 계획이고 통합당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의혹부터 해서 부동산 문제 등 공세에 나설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주요 일정 중에 하나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거든요. 네. 원래는 그 별다른 이슈 없이 싱겁게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컸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유고를 하면서 관련 쟁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물론 김창룡 후보자는 지금 부산지방경찰청 근무자이기 때문에 박 시장 피소권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통합당은 앞으로 이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나 수사 상황이 어떻게 유출이 된 건지 그 경위에 대해서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서울시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야당이 서울시 비서실장과 젠더 특보 등 11명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했었죠? 네. 여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면서 거부한 상태입니다. 경찰청장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직무 수행 능력이 우선이라는 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창룡 후보자 살짝만 보면은 참여정부 시절 행정관이었고요.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에 시민사회 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때문에 좀 코드 인사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도 달아오를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김 후보자 뭐 개인적인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잡음이라든가 뭐 도덕적 흠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특별히 없는 걸로 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개인적인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밖에는 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또 최숙현 선수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 이런 부분에 관련한 질의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놓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서실 직원도 참고인으로 불러가서 조사를 받았죠? 네네.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서울시 관계자 3명을 연이어 소환 조사를 했고요. 그 후에는 서울시청 6층 비서실 예. 직원 1명을 불러다가 전 비서의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주재로 수사 TF가 열리는데요. 예. 서울시청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임 및 묵인, 또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사자 명예훼손 이런 의혹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중에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고요. 예.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예, 경찰은 박 시장의 유류품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포렌식 작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통신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이 통신영장에 대해서 지난 17일에 법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라면서 박 전 시장 명의 휴대전화 세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일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됐는데요. 경찰은 다시금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 지점에서 발견된 아이폰 한 대는 네. 이와 별도로 포렌식 부서에 좀 넘겨서 분석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포렌식 수사라는 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수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즘 논란이 뜨거운데 서울시 그린벨트를 해제하냐 마느냐도 요즘 떠오르는 이슈 아닙니까? 네. 정부도 아직 이렇다 할 입장 전이가 안 된 건가요? 좀 다 예. 의견이 갈리고 달라서 좀 더 네. 오히려 혼선을 초래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결론 내지 못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효과와 비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네. 그러니까 당정은 공식적으로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에 지난 주말이 되면서 좀 분위기가 다르게 흘러가는 기류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갑자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좀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 뜻밖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해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여권의 유력 인사들이 하나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네.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면 그곳은 투기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이나 예. 도심 용적률 상향 이런 방법을 이재명 지사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한편으로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지 부동산은 벌써 들썩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집주인들이 뭐 내놨던 매물 다시 걷어들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호가도 1억 넘게 뛰고 있다는 얘기도 벌써?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미 뭐 그래서 공급 확대라기보다는 해제를 하더라도 네, 네. 강남이 더 커지는 것뿐이다 이런 뭐 자주 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 이어서 핵심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의를 가졌는데 이례적으로 이 비공개 회의 현안을 공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 회의 그리고 비공개 회의를 연달아 주재를 했습니다. 예. 근데 확대 회의보다 더 눈에 띄는 게 그 뒤에 이어진 비공개 회의 현안인데요. 예. 이름은 비공개인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공개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네. 흥미로운 부분인 거죠.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 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 작전 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했다.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장면을
굳이 영상에 포함시킨 건 굉장히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당장 다음 달로 예고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또 이 자리에서 군사적 대응 방안도 추가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여기서 이번에는 핵이란 단어는 뺐고요. 예. 전쟁 억제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매우 절제된 표현을 썼죠. 신중하게 네. 지켜보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 지난주에 7월 17일 제한절이 있었는데 네. 한때는 그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니죠. 네. 근데 이제 8월 17일 다음 달 17일이 임시 공휴일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예. 지금 근데 이렇게 뭐 표면적으로 검토 네.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예. 거의 굳어진 것 같은데요. 아, 네. 코로나19로 국민 피로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을 주자는 의미 그리고 또 휴일을 통해서 내수 소비를 늘리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지난 2017년 10월 2일 이후에 약 3년 만이고요. 예. 정부 수립 이후에 61번째 임시 공휴일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정세균 총리도 올해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서 전체 휴일수가 적다고 강조했는데 실제로 올해가 유독 더 못 쉬는 날이 네. 많은 건가요? 그래서 예, 사실 예. 온라인에서는 막 누리꾼들이 작년부터 2020년 되면 너무 못 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실제 휴일수가 작년보다 이틀 줄었는데 3.1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모두 주말과 겹쳐버렸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난 2월, 3월, 6월 모두 휴일이 없었고 예. 5월 5일 어린이날 이후에 우리가 쉰 적이 없어요. 9월 하순 추석 연휴까지 공휴일 휴무가 단 하루도 없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사흘 연휴가 만약에 8월 17일에 예. 생기게 되면 네. 국민들이 지갑을 열고 네. 특히 지금 해외여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국내 소비가 더욱더 촉진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관계부처의 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를 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부분인 것뿐이고요. 예. 공휴일 지정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꽃기호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지난 목요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다소 늦었지만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어서 본격 청문회 전국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원장 청문회 준비 소식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국회가 본격 개원을 했고 또 그동안 공석이었던 정보위원회 위원장도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선출됐는데 앞으로 그 정보위원회 활동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지금 이제 남북 관계도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투명한 안보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도 이제는 지원할 건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11시 정보위원회 첫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이 어떤 것이 정해질 예정입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요. 예, 예.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네. 후보자에 대해서 예. 그 인사청문회 필요한 이제 요구한 자료를 이제 정리하고요. 예. 청문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들이 논의되고 의결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청문회 준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이 이제 존중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야당 출신의 박지원 전 대표를 국정원장 후보로 임명한 것, 이거는 남북관계에 지금 꽉 막혔는데 이거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 하는 이런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국민적인 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바람, 이거를 반영한 인사인데요. 네. 이제 박 후보자가 실제로 이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했는지, 네. 그리고 박 후보자가 그동안 국회 활동에서 수없이 강조해온 국정원 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검증할 기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 들었을 때 놀랐었는데 이달 초에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내정됐을 때
그 예상치 못한 파격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박지원 후보자의 내정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박지원 후보자 개인의 능력과 경험을 높이 평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현 상황이 사실상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요.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 후보자를 지명한 것 그 자체가 북한에게는 대화의장으로 나오라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우리 박지원 후보자가 결국 미국 통이시고요. 네. 이 남북관계를 추진하는 그 초기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미국과의 소통 그리고 이 외교적으로 좀 더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뜻이 담겼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박지원 대표를 아마 임명한 뜻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를 확실히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이고요. 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해왔다는 점에서 박지원 대표가 그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현재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몇 가지 사실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후원자로부터 5천만 원을 뭐 빌리고 5년째 갚지 않았다. 또 뭐 대북 송금 사건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군 복무 중에 단국대 그 편입해서 졸업한 이른바 황제 복무라고 하는데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검증 준비도 되고 있습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5천만 원을 빌렸는데 뭐 갚지 않았다. 이 부분은 사실상 다 공개가 되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신고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걸 트집 잡게 하는 것일 거고요. 대북 송금이 특별 사건 이거는 실정법 이게 이제 송금 과정이 실정법 위반이긴 하지만 예. 이거는 현대의 사업에 대한 독점권의 대가로 준 거다라는 것은 다 드러난 것이고요. 예. 이 황제 복무 의혹도 마찬가지로 박 후보자가 실제 복무 기록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해당 자료만 제출된다면 이건 소명이 될 거고요. 네. 또 하나 이게 의혹을 뭐 지금 이제 당연히 제기될 건데 이 조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이게 적과 내통한 사람을 네. 임명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랬죠. 네.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죠. 이거 뭐 네. 막말 수준을 넘었다고 보는 거고요. 네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면 네. 구체적인 이렇게 얘기한 구체적 근거를 대야 됩니다. 예. 만약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이건 완전히 흠집내기고 정치 공세하는 것인데 무책임한. 네. 만약에 이거 근거 못 된다고 그런다면 즉각 사과하든지 네네. 책임을 져야 돼. 법적 책임을 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이건 막가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할 금도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건 뭐 완전히 조폭식 말의 폭력이죠. 네네. 이 대통령의 분명한 이건 고유의 인사권인데 이거를 부정하는 걸 넘어서 이 국민 모독이고 네네. 그래서 만약 이런 식의 논리라면 네네. 그럼 이명박 정부 때 그 정상회담 추진했던 그 임태희 네네. 비서실장이 그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분도 그럼 북한과 내통한 사람입니까? 네. 그리고 북한을 직접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적과 내통한 사람인 거고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이 말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를 대야 되고 만약에 대지 못하면 즉각 사과하든지 아니면 그 말의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직도 야당이 정신을 난 못 차리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우리 21대 총선 민심에서 분명히 야당은 심판을 국민한테 받았는데 네. 아직도 이렇게 그냥 뭐 아니면 말고 무조건 반대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미래통합당의 자세는 뭐 화풀이하는 식으로 이거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다라고 전 이거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하여튼 각성과 함께 분명하게 즉각 사과하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척과 내통이라는 발언 분명히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러면 가장 큰 쟁점 무엇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개인 신상에 관한 뭐 의혹들 여러 가지 제기됐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좀 이런 것들은 아마 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소명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실제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거냐, 그리고 이 남북 관계를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그런 비전을 갖고 일에 임할 것이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당내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최고위원 경선이 있습니다. 우선 노웅래 의원님도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시는 거죠?
예, 저도 지금 예. 최고위원 경선 이제 오늘 2시에 지금 출마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큰 선거 4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 국민들이 주셨는데 이 총선은 3개월 후가 지난 지금의 민심은 바람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고요. 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또 여러 가지 현황이 우리 당으로서는 뭐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고 위기징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라는 이 국민과 당원들의 명령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저도 이제 앞장서서 당의 중심을 잡고 이거를 난 돌파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우리 유력 대선 주자들이 전당대회에 나서고 또 저 같은 사선 의원인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거는 이러한 위기 극복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 하여튼 당의 중심 확실히 잡는 역할을 해서 이 코로나 위기 극복, 문재인 정부 성공에 예. 앞장서려고 합니다. 예, 위기 그래서 극복을 위해서. 문재인 네. 정부에서는 절대로 레임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레임덕 없는 정권, 이를 위해서 출마하시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네. 자, 180석의 거대 여당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큰 것이고요. 하지만 사실 그에 미치지 못한 실망감도 좀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태, 정의기억연대 사태, 그리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 아니냐. 또는 특히 그 호칭 관련해서의 피해자 이 관련해서 피해 호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에서 공정과 정의를 이번엔 잘 찾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 사태 속에서 민주당의 모습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네, 일련의 요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보인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는 거고요. 네.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또 심지어는 국민들한테 그 오만하게 보인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지금 우리가 집권 20년, 100년 정당을 꿈꾸는 집권 여당이라고 그런다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촛불 명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지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당이 위기나 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 그리고 국민에게 오만하게 보인다면 이 민심이 이반된다고 봅니다. 이거 자명한 일이고요. 이를 경고할 만한 신호등이 지금 당내에 지금 부족하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런 부족했던 면은 저 또한 반성하고 우리가 함께 지금 되돌아봐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위기 그리고 이러한 오만하게 보이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지금 어색하게 대응하는 이런 부분 당이 대응하는 부분은 이런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라고 이제 국민과 당원께서 명령을 하고 계신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도 이번 최고위원회 출마해서 이거를 위기 극복에 무한 책임을 지고 돌파하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성공시키고 그리고 정권 레임덕 없는 정권 교체 해내겠다 하는 뜻으로 한번 임하겠습니다. 네, 내년 봄이죠. 4월에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 공천에 대한 입장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게 아직도 내년 일이긴 하지만 네. 하루 이틀을 보기도 예단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내년 네. 일을 속단하거나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당원 당규를 감안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당의 주인인 당원의 뜻 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 이거 반영해서 최대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이게 제기엔 의혹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진상조사 처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에 공백이 없어야 될 거고요. 우리가 당리당략이나 그리고 당의 원칙을 갖고 그리고 이거는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이낙연 의원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두 사람의 당권 경쟁이 이제 펼쳐질 예정입니다. 내년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 사람 두 분 가운데 누구라고 보십니까? 두 분 다 충분히 자격이 예. 있는 검증된 분들이고요. 예.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거고 우리 예. 또 당원들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이제 국민들의 지지도가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거의 변화를 잘 추이를 보시면서 우리 여다음 정권은 통합 화배 정권 네. 두 분 다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걸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게 지금 많이 힘듭니다. 야당의 그 예. 무조건 반대, 아니면 말고식의 반대, 예. 지금 뭐 거부권 정치, 대결의 정치 이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회가 정치가 굴러갈 수가 없는 건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여당은 정부 여당은 우리 문재인 정부는 할 일을 하는 네. 좀 강하고 유능한 그런 안정감 있는 당의 모습으로 성과와 결과를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각오로 해서 성과와 결과를 말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될 거고 자칫 연애 일련의 사건에 보이는 것처럼 오만하게 보인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이러한 그러한 대응이나 이런 거는 이제는 반성하고 예.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는 정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초심으로 우리 촛불 정신의 그 초심으로 해서 다시 출발하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초심으로 촛불정의 전시로 다시 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마치면서 청취율 조사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를 받으시면요. 그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이란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부동산 정책 진단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네,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대책과 입법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지 아닌지 당정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시계획 그리고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과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연아 비대위원께서 출연했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그 토론 프로그램이 화제입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음성이 SNS 생중계로 그대로 송출됐는데 김연아 비대위원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 의원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여당이 집값 잡을 생각이 없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일관되게 문재인 부동산 정책은 무능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 이유는 22번이 넘는 대책을 발표하고 매 대책마다 초강도 대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정책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잡을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 쪽이 훨씬 효과가 클 텐데 정부가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날 본방송 100분 동안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입장을 그냥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고요. 네. 근데 토론이 끝나고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7.10 대책으로 집값이 좀 잡히기는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고요. 진영을 떠나 지금의 상황이 다들 좀 걱정이 되셨는지 네. 좀 떨어져야 하는 소망들로 몇 번 분들 이야기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전문가인 입장으로서 지금같이 코로나 등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에 집값이 너무 떨어져도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그냥 진짜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그런 조언이었는데요. 진성준 의원의 대답이 좀 의외였습니다. 네. 100번 토론의 기조와는 좀 달리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네.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예. 저는 현직도 아니고 야당이지만 또 진 의원님은 현직이시고 여당 국토위원이신데 토론 전에 했던 말이 그럼 그냥 립 서비스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덧붙여 한마디 한 겁니다. 여당에 그것도 국토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언론에 알려진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견을 놓고도 당정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도 정책실장은 당정 의견 정리됐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이 그린벨트 해제에 공식 반대한 상황이죠. 정세균 총리도 이 그린벨트 해제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어제. 자, 그린벨트 해제와 유지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지금 지난주 내내 이 이야기가 엇갈려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건전한 찬반 토론은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내부에서 하셔야지
이게 안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 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셔서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러다 보니까 국민에게 혼란만 주고 오히려 해제 예상 지역에 집가만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내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정부 책임 있는 자들의 엇갈린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혼선이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 방향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하는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실행이 되면 어느 정도 공급량이 이렇게 사실 늘어날까요? 근데 이제 그린벨트라는 게 사실상 네. 계획이 된 땅이 아니고 용도를 변경을 해서 짓기 때문에요. 예. 그것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뭐 주택량이라는 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네. 단정 지을 수는 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이 시간이 그렇게 적게 걸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그 주택 물량을 갖고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일반 수요자들이 거기에서 일어날 주택 공급을 믿고 지금 불안한 마음들을 걷어들일 수 있을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는 환경단체들이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오늘도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새로운 환경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자산들을 잘 보호하고 또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네.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난데없이라고 표현이 될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린벨트 풀어서 투기판에 가게 해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부동산 네, 정책에 개입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법무부는 사실은 이 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처는 아니죠. 예. 오히려 지금 법무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신다면 임대차 3법이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뜬금없이 이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셨는데요. 네. 좀 당황스럽고요. 또 예. 그 시기가 이재명 지사가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하고 네. 또 서울시가 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고하고 있는 상태의 발언이라 네. 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간에는 추 장관님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법무부 장관님이 여러 가지 뭐 검찰개혁 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가하게 이런 생각을 하실 때인지 조금 묻고 싶고요. 네. 저는 요즘 보면서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정말 나라 걱정하는 또 나라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대통령의 측근들이 나라 걱정은 안 하고 다 자기 앞날 걱정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어쨌든 이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데 이 그린벨트 해제 이외에 다른 공급 늘릴 방법 뭐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네, 도시계획 전공하신 분들이나 예. 뭐 또 주택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네. 일단 서울시에 유효부지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유의부지. 예, 그리고 또 주거지역 안에도 용적률을 높이거나 건축 규제를 조금 완화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의 수도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또 요즘 코로나라 이런 사태로 인해서 상업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쇠퇴하고 있는데 네. 상업 기능을 주거 기능으로 전환하는 문제로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면 서울의 주택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충분히 맞추면 예. 저는 또 수도권 밖에서 서울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또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네. 예, 결국 서울의 집값 문제를 서울 안에서의 공급으로는 확대할 수 없고요. 네. 우리가 조금 넓게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서울로의 출퇴근이 용이하게 해주는 문제, 네.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좀 분산 대치되는 문제, 이런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 개발이라든가 뭐 기업 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어느 순간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초조해하면서 이런 공급 확대를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사실은 좀 의외의 꼼수로 풀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자,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방법. 이제 자, 공급을 늘리는 거 외에 다른 방법 어떻게 또 제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게 하는 방법, 그래서 예. 이제 기존 주택 시장에 물량이 나오게 하는 방법인데요. 네. 저는 그것과 맥을 다해서 사실은 아이들을 다 키우고 직업 일선에서도 은퇴하신 분들이 여전히 서울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예. 이분들이 조금 더 교외로 나가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정부의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등 모든 보유 단계 또 처분 단계의 세금을 갑작스럽게 늘리는 정책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매물이 잠기게 되고요. 또 네. 우리가 고위공직자의 해프닝에서 보듯이 파는 거 대신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네. 아니면 임대료에 전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 지금 정부의 세금 강화 정책은 일명 좀 배 아픈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서울에서의 주택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데로는 조금 거꾸로 가고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서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양도세 인상으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거두기까지 시간이 당연히 좀 걸리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양도세만 강화하면 네네. 그 대책이 실행되기 전에 이제 집을 팝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까지 지금 올려버리면서 예. 저는 지금 이런 식의 접근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거두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좀 정부 정책에서 아쉬운 건 시장의 흐름을 갖고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부가 어떤 머리에 설계한 시장의 행태를 예측을 하고 정책을 쏟아내는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네. 조금 시장을 너무 무시하는 거나 아니면 무지의 좀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네. 어떤 자기네들이 의도하는 대로 시장이 반응하지 않고 계속 가격이 올랐던 지난 3년간의 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반성하면서 이제는 정책 전환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나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거나 또는 무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다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 이렇게 네, 저는 평가하시는 그렇게 거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가중되는 세부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많이 상승한 주택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지만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거에 대한 팩트체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710 대책의 원래 이런 내용인데 국민들이 오해해서 이걸 다시 강조한 건지 예. 아니면 대책 세부담을 올렸다가 세부담에 대한 조세 저항이 굉장히 크니까 지금 철회한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런 내용을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하지 않고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하느냐라는 것을 더 문제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책 발표 이후에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반면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정부의 대책이 세다고 하더니 이것저것 다 빼주는 거 아니냐. 네. 실효성이 있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명확한 행정 실수입니다. 해당 부처가 네네. 미처 대책이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도 논의가 될 예정인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계약갱신 때는 임대료 증액 상한선이 5%로 제한된다. 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지 30일 안에 계약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는데 이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셋값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국회가 절대 의석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예. 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나 이 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이미 이 법 통과를 예상해서 전월세 가격이 시장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법은 그동안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하고 금융혜택 등의 당근을 줘가며 가했던 임대료 통제, 임대기간 연장, 네. 전월세 신고 등의 의무를 아무런 혜택도 없이 1주택을 보유하면서 전세를 주는 사람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 등록 임대사업자 육성 정책으로 뺨 맞고 일반 서민에게 분풀이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일단 이 법은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가려받거나 집을 고치는 주택 개량 의무를 게을리할 수 있고 예. 초기 임대료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4년 동안 임대주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어서는 좀 공급이 끊기는 현상도 예상이 되면서 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보다는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에 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임대차 3법 입법 야구에 따라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서울 아파트 기준 0.13%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금이 요동치는 거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추격하는 전세 가격 상승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좀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일종의 시장의 그 경고가 네. 뭐 이미 진행된 지 꽤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정책같이 뭘 한다고 했다가 급격하게 폐지하거나 정책을 급격하게 전환하는 그런 것들을 학습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정책이 예고되면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장 경기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도 있지만 임대차 3법 또 양도세, 취득세 등 매매 거래를 좀 억제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상승이 같이 병합되고 있어서 예. 지역마다 이 전월세 상승에 대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걱정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김연아 비대위원께서는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경제 살리기에 보태라는 말씀하셨어요. 여가부 해체 주장하시는 이유 궁금합니다. 네, 제가 20대 국회 후반기에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도 지속적으로 이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해왔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오거돈 시장이라든가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성추행 사건, 또 권력과 직권을 활용한 이런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저는 침묵하고 있고 또는 미흡하게 대응하고 있는 여가부에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여성인권진흥원장이 채용비리건으로 직을 그만두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이런 상태이니 제가 봤을 땐 여성인권진흥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측은지심도 생깁니다만 네. 지난해 제가 국감 때 윤지호 씨가 성폭력의 피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의 가족도 아닌 그분을 국회에 불러다가 간담회를 하고 또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차관이 거기에 기부를 해서 그분의 거주할 주택을 마련해주고 또 동행인을 붙여주고 여러 가지 언론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준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네. 그때도 계속 제가 질타를 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가 살펴야 될 성추행 또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놔두고 엉뚱한 사람들 지원하고 언론 플레이를 했던 여가부가 역시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의 사태에도 침묵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제가 또다시 분노를 했을 뿐이고요. 예. 저는 뭐 나중에 저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직 개편이 있다고 하면 지금의 여성가족부를 그냥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떠한 형태로든 발전적인 해체와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주바세 아침 8시 전에 돌아오겠습니다.